안녕하세요. 대한수면연구학회 주최로 오늘 숙면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클리닉의 주은연입니다. 지금 수면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면연구학회에서 편집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이렇게 할게요. 수면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숙면을 할 때 세 가지 지켜야 될, 만족해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쾌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일반인 강의건 아니면 의사들 강의건 간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할까요? 게다가 8시간 정도 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4시간 중 8시간은 3분의 1이죠. 인생의 3분의 1을 왜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잠에 쏟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수면은 굉장히 인체의 중요한 과정인데요. 위에 빨간색으로 쓴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잠에 대한 속설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는 걸 보고 죽은 듯이 잘 잔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코 골면서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참 잘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젊었을 때처럼 자면은 나는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때처럼 푹 자고 싶다. 라고 하면서 현재의 수면에 굉장히 불면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다 잘못된 속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잠은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뇌 신경들이 관여하는 거예요. 잠은 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뇌에 의한 뇌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5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신체 조직을 성장시키고 치료시키는 과정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좋은 잠을, 양질의 잠을 충분히 취했을 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을 하는 과정이고 신체의 대사가 조절이 되고 면역 기능의 유지가 되며 뇌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면 이 5가지 기능에 다 지장이 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수면은 여러 가지로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자야지라고 하면 잠이 들랑말랑 하는 단계의 잠을 넌렘 수면의 1단계라고 해요. 1단계 잠인데 이 잠은 선잠이고요. 옅은 잠이고 자다 깨다 하는 잠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 기간에 말을 시키면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기억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단계의 잠은 굉장히 좀 짧아야 해요. 그래서 전체 수면 중에 10% 내외여야 되지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잠들기 어려워. 잠만 들고 깨고 잠만 들면 깬다 라고 호소할 정도인 잠입니다. 그래서 1단계 잠은 좀 짧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가면 2단계로 잠이 깊어져요. 2단계 잠은 진짜 잠이고요. 규칙적인 호흡과 심박과 체온이 이루어져서 이때는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이 잠은 내가 잤다라고 느낍니다. 보통 수면제를 먹으면 1단계를 휙 뛰어넘어서 빨리 뛰어넘어서 2단계 잠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면 깨지 않고 이제 3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3단계가 굉장히 깊은 잠이고요. 이 모든 잠의 단계는 우리의 뇌파로 측정을 하는데 서파 수면이라고 해요. 서파는 굉장히 느린 파예요. 굉장히 느린 파고 1.5, 2Hz 정도 굉장히 느린 파고 이거는 회복의 단계입니다. 혈압과 호흡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잠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전체 수면 중에 10%는 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3단계 잠은 나이를 먹거나 수면 질환이 생기거나 이후에 얘기할 잠을 방해하는 많은 음식,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없어져요. 그래서 잠을 자고 나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할 때는 이 3단계 잠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넌렘 수면 중에서 1, 2, 3단계까지 잠을 전체 잠의 75%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잠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기능 중에 하나가 근골격계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전날 운동을 많이 하거나 피곤하여 온몸이 피곤하고 아프지만 이 1, 2, 3단계가 적절하고도 적당한 시기에 발생한다면 다음날 잠을 자고 났을 때 그 피로가 모두 다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 2, 3단계가 아주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바로 렘 수면이에요. 이 렘 수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아까 넌렘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영어로. 이 렘 수면이 뭐냐면요. 특징적으로 굉장히 희한한 잠이에요. 눈동자가 굉장히 좌우로 빠르게 움직여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눈동자가 탁탁탁탁 튀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렘 수면이고요. 꿈을 꾸는 잠입니다. 꿈을 꾸는 잠. 전체 꿈의 한 90%가 이 렘 수면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때는 특징적으로 골격근이 마비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꿈을 꾸기 때문에 꿈속에서 행동을 그대로 하지 않도록, 안 그러면 막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날아간다고 뛰어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꿈속의 행동이라서 그렇지 못하도록 조물주가 몸의 힘을 쫙 풀어놨습니다. 눈동자 움직임과 호흡금을 빼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단계인 뿐만 아니라 아까 그 3단계 깊은 잠 있죠. 그 잠과 이 렘 수면이 기억력 회복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즉 낮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많이 얻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다 기억을 해서 내가 그거를 기억을 상기시킬 수가 있다는 것은 그 정보가 그날 밤에 3단계 잠과 렘 수면에서 뇌 안에 해마라고 하는 기억력 저장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효과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단계, 수면 단계 동안에. 근데 만일 내가 오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얻었으나 그날 밤에 밤을 새웠어요. 그래서 3단계나 렘 수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기억하는 정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양질의 잠을 자서 그 공부한 것을 내 머릿속에 잘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이 1, 2, 3 렘까지가 하나의 원 슬립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보통 90에서 120분 정도가 지속되고요. 하룻밤에 이 사이클이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되는 게 정상 성인의 수면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면 단계는 단순히 각각 퍼센테이지만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면의 초반부에는 3단계 잠이 많이 나오고요. 수면의 후반부에는 렘 수면이 정상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잠을 자고 한 2-3시간 자고는 푹 잔 것 같은데 깨어나 잠을 못 잔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잠에 3단계 잠이 많기 때문이고, 새벽에 꿈꾸다 깬다고 하는 것은 렘 수면이 원래 새벽 4-5번째 사이클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잠은 각 단계의 잠도 적절한 퍼센테이지가 유지가 돼 있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적정 수면 시간, 많은 분들이 몇 시간 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상식적으로 이제 7-8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7-8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18세 이상입니다. 이때부터 성인이라고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청소년기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적정 수면 시간이 8에서 10이에요. 8에서 10. 이 파란색이 중간값이거든요. 최소한 7-8시간은 확보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매일매일 7-8시간을 자는 것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뒤에서 수면 부족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18세부터 65세, 75세까지 다 똑같으냐? 거의 비슷하고요. 노인층에서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나이 먹으면 잠이 줄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필요한 수면 시간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나이 들어서는 더 잠이 줄어든다고 느낄까요? 그거는 전체 수면 시간이 줄는 게 아니고요.
잠이 조각나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잠은 밤에 자는 잠을 보통 얘기하죠. 밤에 한바우트로 쭉 자는 잠. 예를 들어 11시부터 6시까지 한바우트 쭉. 요 자는 잠이 나의 진정한 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 보통 얘기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그 한바우트가 쭉 유지가 돼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유지가 되는데 나이를 들수록 잠이 조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6시간 쭉 자는 게 아니고요. 3시간 자고 깨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도로 자면은 괜찮은데 도로 못 자고 1시간 이상 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나중에 새벽에 2시간 조금 자고. 그렇죠? 이게 정말 잠이 부서진 거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도로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 2시에 깨서. 그러면 나는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오전 시간에 아침 먹고 10시, 11시쯤에 조는 경우가 많고 이게 초저녁에 7, 8시에 또 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24시간을 따진다면 이 수면이 한바우트가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부서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합하면 7시간은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낮에 졸거나 초저녁에 조는 것은 잠으로 치지 않거든요. 낮잠도 치지 않고요. 그냥 밤에 내가 4시간, 3시간밖에 못 잔 거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들어 잠이 줄었어라고 하지만 전체 시간은 그렇지 않다. 잠이 조각나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잘 자고 있는가?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지만 가장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간 졸림증 자가진단표예요. 보시면 활동 8가지가 나와 있고요. 8가지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에요. 앉아 책을 읽어요. TV를 봐요. 회의석상 같은 공공장소, 극장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1시간 정도 버스나 택시를 타고 있어요. 혹은 오후 시간에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혹은 앉아 누구한테 말을 해요. 점심시간 후 조용히 앉아 있어요. 혹은 차 운전하다가 몇 분 교통체증에 서 있습니다. 이런 8가지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의 그때그때 졸리운 정도를 0, 1, 2, 3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0은 하나도 안 졸려요. 이건 보통 일주일, 최근 한 달 정도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졸리는 게 0이고요. 난 가끔 졸려요. 1. 종종 그런 것 같아요. 2. 난 매번 그래요. 3. 이거를 각각 표시를 하게 하죠. 저희가 수면 클리닉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시면 매번 난 다 졸려. 그러면 24점이 돼요. 24점이 되는데 난 전혀 0점이 되죠. 0부터 24의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하셨어요? 정상은 10점 미만이에요. 정상은 10점 미만이 졸음증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0 넘어가면 주간졸음증이 있는데 이 주간졸음증의 원인은 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14부터 18 중등도 정도 되면은 대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검사하기 전이니까 이분이 만성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은 게 아닌가? 혹은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호흡장애 같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사전 검사가 돼요. 그런데 19점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런 모든 원인과 플러스 기면병인가?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주간졸음증이 19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는 대충 저희 사전 조사가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야 될 게 평소 수면 시간입니다. 평소 수면 시간이 4, 5시간, 5시간밖에 안 되는 분들한테 19점이 나오는 것은 질환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내가 아까 그 평균적인 수면, 그러니까 권장하는 수면 시간인 7, 8시간을 충분히 난 매일 자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15점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건 이분이 수면 질환이 분명히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쓰는 내가 잘 자고 있는지 나의 잠이 어떤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할게요. 숙면의 3대 요건. 바로 이 3가지를 저는 들겠습니다. 우선 3가지가 뭐냐면 충분하게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가. 두 번째가 그 수면 시간 동안의 수면의 질이 어떠한가. 세 번째는 이 잠을 자는 수면 시간대가 어떠한가. 이 3가지가 다 잘 맞아 떨어져야 다음날 내가 잠을 정말 잘 잤다 라고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씩 볼까요?
수면 시간이 짧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흔히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은 졸음운전이죠. 미국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의 가장 사망사고 57%가 수면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대형 철도 사고, 트럭 사망 사고가 대부분이 졸음운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진국에서는 이 직업적인 운전자들,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수면 습관이나 수면의 질 평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나라에서 지원금을 줘서 수면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엄격하게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그게 공공의 이득과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국내에 10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율을 보면 이건 직업운전 아니고 졸음이나 과속, 이런 과속을 빼고 졸음, 그 밑에 주시태만 운전자 기타 요인이 다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라고 따지면 전체 한 40~50%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수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이런 교통사고의 사고율을 초래하는 졸음운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졸아서 수면 시간 짧으면 졸아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네, 그것도 문제예요.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교통사고 다 문제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비만 지수랑 볼게요. 이 가로축이요, 수면 시간이에요. 6시간부터 9시간까지 따졌을 때 이 세로축은 비만 지수, 위로 올라갈수록 뚱뚱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U자, 넓은 U자 쉐입이 발생하는데 가장 비만 지수가 낮은 수면 시간을 보시면 7.5시간이죠. 예, 7.5시간대 가장 비만 지수가 덜 뚱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면 시간이 긴 사람들보다는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더 급격하게 비만 지수가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특히 그 남자 30대, 40대 분들이 와서 나는 별로 먹는 것도 많지 않은 살이 계속 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수면 시간을 봐야 돼요. 물론 술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야식도 있고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별로 에너지 섭취하는 것도 없이 수면 시간, 비만도가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남자분들 연령에서 30대 가장 비만도가 높거든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그 연령대 수면 시간이 짧은 것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옆에 당뇨 볼게요. 똑같아요. 수면 시간이 7점 내지 8시간일 때 당뇨병의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면 시간 짧을수록 기울기가 더 급하죠. 더 위험도가 증가한다.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 그 뜻이에요.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먹여 살리는 혈관인데 그거 막혀서 스텐트를 넣느니 바이패스 수술을 하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관상동맥 질환도 수면 시간이 8시간이어야 가장 발생률이 낮고요. 우울증도 약간 더 U 쉐입이긴 하지만 수면 시간이 7에서 8시간일 때 가장 우울증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심지어 사망률도 수면 시간이 7시간일 때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아까 적정 수면 시간 7에서 8시간이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수면 부족하면 치매 오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견 타당한 점이 있어요. 아밀로이드 베타가 뭐냐면요. 우리가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알츠하이머 치매의 뇌를 이렇게 잘라보면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찌꺼기로 만들어진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즉 수면 시간이 짧아서 밤에 잠을 잘 못 잘수록 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다는 말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이 정상적인 수면 시간 여기서 7시간으로 쳤습니다. 5시간 이하로 짧게 자는 분들이 치매 걸릴 위험성이 꽤 높다. 3.2년 후에 2.3배 정도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간 수면 시간이 6시간보다 짧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신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수명도 줄고 치매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잠만 6시간 이상 자면 되는 건가요? 이런 병 걸리지 않나요? 아까 제가 숙면의 3대 요건 얘기했죠. 수면 시간은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엔 수면의 질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이라는 얘기가 앞에 들어가는데요. 수면의 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면 부족 얘기할 때는 절대적인 수면 시간 부족뿐만 아니라 그 수면 시간 내에 나쁜 수면의 질을 초래하는 수면 부족까지 다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것은 만성적으로 내가 조금 자거나 못 자거나 하는 경우고, 또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밤 근무하고 아침에 와서 자는 시간이 아무래도 짧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되고, 시차, 그러니까 여러 국가나 이런 데를 왔다 갔다 여행하시는 분들, 혹은 직업적으로 파일럿 또 스튜어디스 같은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는 올빼미 형들 있잖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내 체질에 딱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자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경우, 이게 올빼미나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인데 그때 수면 부족이 되겠죠. 이런 절대적인 수면 시간 부족뿐만 아니라 자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위에 2가지만 할게요. 술, 카페인, 빛공해가 가장 흔하고요. 2번째가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는 호흡장애입니다. 많은 수면장애, 불면장애 환자들이 술 먹고 자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난 약간의 와인이나 맥주나 뭐 소주나 뭘 마시고 자면요, 잠을 훨씬 잘 자고 안 깨요. 난 알코올이 내 잠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알코올에 저한테 오셔서 알코올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 알코올에 의해서 뇌가 속고 있어요. 나의 뇌가 속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알코올들이 쌓여서 뇌를 망가뜨리고 나중에는 수면을 나쁘게 하고 다른 질병을 탁탁탁 일으키거든요. 근데 초반부에는 뭐 사람 따라 약간 그 기간은 다른데 마치 잠을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그림이 뭐냐면 아까 이게 수면도, 수면 시간대에 따른 수면 단계의 분포인데요. 처음에 알코올을 먹으면 왜 술을 먹고 자면 내가 왜 잠을 잘 자게 느껴지냐면요. 아까 그 수면의 선잠자는 1단계 잠 있죠. 그 잠이 없어져요. 그 잠을 뛰어넘어요. 휙 뛰어넘고 그냥 2단계로 들어가니까 잠이 들락말락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 환자가 그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렘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의 렘 수면이 줄어요. 꿈잠이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자면 잠을 잘 못 잔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꿈잠도 처음에는 없어요. 수면의 초반부에. 그러니까 깨지도 않아. 1단계 잠 없어. 렘 수면도 없어.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요. 한 중반부 지나서는 이 렘 수면이 오히려 더 반동으로 올라가요. 반동으로 올라가서 술을 좀 많이 드셨던 분들은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술을 어설프게 먹고 자면 새벽에 깨서 잠 못 자고 더 잠이 확 깨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렘 수면이 확 뛰어서 그래요. 그리고 알코올을 먹으면 N3 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3단계 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뇌가 속인다니까요. 알코올이. 잠을 자는 것처럼 느껴지만 양질의 잠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양질의 잠이 없기 때문에 다음날 잘 자는 거 느껴지지만 이게 쌓이면 결국은 알코올성으로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수면장애가 발생하게 되고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수면 호흡장애 있잖아요. 코 골고 숨 안 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젊었을 적에 술을 많이 먹었던, 그러니까 알코올의 어떤 축적량, 그거와 비례해서 호흡장애가 증가하거든요. 잠을 더 못 자죠. 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가로축이 드링크라고 하는 게 1 드링크, 2 드링크가 잔이에요. 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주 같은 걸로 이 잔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한 잔 먹었을 때 수면의 질은 뭐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잔에 먹고 잤을 때 수면의 질은 거의 바닥으로 가요. 11잔이면 소주가 한 병에 7잔이죠. 한 병 반? 2병? 이 정도 먹고 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수면 방해가 있는데 모르고 잔다니까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코올은 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합니다. 두 번째, 카페인. 네, 많은 분들 또
나는 커피를 몇 시에 먹고 자건 잠자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카페인을 오후에 먹으면 심장 뛰고 잠 안 와서 잠 못 자요 라는 분도 있어서,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뇌의 반응성, 나의 반응성은 곧 뇌의 반응성이에요. 뇌의 반응성이 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카페인은요, 뇌를 계속 깨워서 잠들지 못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잠들게 하는 것, 많은 분들이 또 잠만 드는 것만 오케이면 그 다음에 몇 번을 깨고 나는 잠을 잘 잔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잠을 못 자는 거는 잠 못 드는 것도 있지만 잠은 빨리 들어도 자꾸 깨고 선잠 자는 것도 다 불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카페인은 그 역할을 해요. 예. 뇌파를 찍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램 이렇게 쭉 잠이 들어가야 되는데, 카페인을 먹잖아요. 그러면 1단계를 좀 오래 가거나 2단계 가도 다시 1단계로 올라오거나 3을 내려가지를 않아요. 3을 내려가지가 않고 램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1, 2 하다가 끝나니까 좋은 잠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선잠 잔다, 깨지는 않더라도, 내가 완전히 각성해서 깨어있지는 않더라도 중간에 다음날 아침에 선잠 잔 것 같아, 잠을 잘 못 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카페인이 톡톡히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요, 카페인을 대조군과 자기 직접 먹었을 때, 3시간 전에 먹었을 때, 6시간 전에 먹었을 때 얼마나 잠을 짧게 자는가, 중간에 깨있는 게 많은가를 조사한 거라서, 보시면 얼핏 한 카페인 200에 400 먹은 거거든요. 카페인 200이요. 스타벅스, 톨, 조금 그 정도가 한 잔에 한 110에서 200까지 들어있어요. 약간 좀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한두 잔 정도 먹은 건데요. 마치 뭐 크게 총 수면 시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중간에 깨는 건 확실히 3시간 전에 먹은 게 좀 길게 깨어 있는 건 사실인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연령대를 보세요. 예. 20, 30대예요. 예.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다 보면은 가장 모집하기 쉬운 군이 20, 30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0, 30대는 어떠한 서브스턴스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질환이건 조금 뭐랄까 저항성을 보여요.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먹어도 젊었을 때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40대 이상이다라면 이 연구 결과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다, 많이 경험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카페인도 잠과 상관없지 않고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을 질을 떨어뜨리는 2가지 얘기했고요. 3번째, 아까 빛공엔 뒤에 할게요. 수면호흡장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면호흡장애는 잘 때만 상기도라고 하는 이 비강 뒤에, 이렇게 혀 뒤에 있는 긴 길이 있어요. 이게 근육으로 만들어진 원통형 길인데요. 이 밑으로 내려온 기관지는 딱딱한 연골이라서 들러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근육이라서 들러붙기가 쉬워요. 이 상기도가. 그래서 잘 때 이 상기도가 들러붙어서 숨이 오도가도 하지 않는 상태, 이게 반복적으로 오는 질환, 이게 수면 호흡장애예요. 예전에는 이거를 지금도 수면 무호흡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무호흡은 호흡장애 중에 하나예요. 무호흡, 완전히 숨이 막히는 것도 있고요. 저호흡도 있어요. 이것도 다 호흡장애예요. 이것도 다 산소를 떨어뜨리고 뇌를 깨워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통칭해야 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인지를 못하거든요. 나 수면 무호흡증 없어 라고 굉장히 간과하기 쉬워서, 저는 그 말보다는 코골이와 저호흡, 무호흡 다 총괄하는 수면 호흡장애란 말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전 낮에요, 숨 답답함을 느껴요, 막 이런. 낮에 숨 못 쉬는 거 아니고요. 깨어있을 때는 괜찮고요. 잘 때만 상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장애를 수면 호흡장애라고 합니다. 이게 왜 생기는가? 2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이 수면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거는 수면 다원 검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사실에 가서 정식으로 검사하는 수면 다원 검사로만 알 수가 있다는 게 좀 여러 가지 한계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검사실에 가야만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센서가 48개가 붙어요.
이거 머리에 붙이고 몸에 붙이는 것만 1시간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수면 쪽도 먼저 보고요. 뇌파를 붙여서 아까 수면 단계 보고요. 호흡 쪽도 봐요. 수면 호흡 장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코에다 막 그 캐뉼라 끼우고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센서 많고 복잡하고 불편해서 내 잠같이 평소 잠같이 못 잤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게 바로 이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똑같이 자죠. 집에서처럼 센서를 쫙 붙이고 잡니다. 저희가 비디오로도 찍기도 해요.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지표가 하룻밤을 자고 나면 48개나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수면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호흡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이거를 수면의학자들이 저희 같은 의사들이 보고 총괄적으로 해석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수면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에요. 딱 어느 하나가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수면 중 호흡장애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숨, 날숨 잘 쉬다가 점차 호흡이 줄어들면서 거의 일자로 가는 것, 이게 무호흡이고요. 90% 이상 줄어드는 것. 근데 무조건 짧게라도 숨 안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초가 넘어가야 의미 있는 무호흡증 한 번으로 쳐요. 그런데 이 베이스라인보다 90% 이상 줄어드는 건 무호흡, 30% 이상 줄어드는 건 저호흡이라고 하고요. 저호흡 때는 이 호흡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산소가 떨어지거나 일정 기간 3%, 4% 이상 또는 뇌파가 깰 때 우리가 저호흡으로 체크합니다. 아무튼 하룻밤 동안에 이 코 캐뉼라로 이렇게 여기다 껴서 이게 좀 불편해요. 이거를 체크해서 밤새 우리 기사가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세죠. 그래서 이게 몇 개 나오고 이게 시간당 5번 이상 이런 호흡, 저호흡, 무호흡 발생하는 거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정식으로 말을 붙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주간 동안의 증상들이 보였을 때 여기 보시면 주간 졸음,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우울증, 성욕감퇴 등이 동반되었을 때 증후군 수면 호흡 장애라는 말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호흡 장애는 밤 동안에 코를 곤다, 자다가 숨을 멈춰요, 뒤척여요, 야뇨가 있어요 라는 것, 이런 야간 증상뿐만 아니라 이거 모르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물어보죠. 낮에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최소한 여기서 3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야간 증상을 못 느껴도 내가 잠의 질 나쁜 것 같은데 수면호흡장애 껴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코 고는 사람은 성인의 40%, 50% 가까이 되고 여자도 많이 골죠. 근데 그 중에서 저렇게 무호흡까지 가고 저호흡까지 가고 시간 5번씩 발생하는 사람들은 남자 성인 남 4%, 성인 여자 2%라 그래서 남자가 훨씬 많긴 해요. 그러나 여자들 폐경기가 넘어가잖아요. 50대 이후가 넘어가면 그 비율이 남녀 동등해져요. 비율 자체는. 그런데 똑같은 수면호흡장애라도 남자분들은요. 주간 동안에 졸음이나 피로나 기억력 저하나 성욕감퇴 이런 걸로 주로 증상이 오고요. 여자들은요. 불면으로 와요. 똑같은 수면호흡장애라도. 그래서 환자들이 내원하는 원인은 다르나 들어가면은 사실은 원인은 하나인 경우가 많다. 그걸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했습니다. 불면으로 남녀가 왔을 때 깔려있는 질환이 무언가 찾았더니 남자는 수면호흡장애 56%, 여자는 34%에서 수면호흡장애가 원인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요, 불면증으로만 잠들기 어려워요, 자주 깨요, 이런 걸로 오면요, 수면호흡장애 생각하지 않고 수면제를 주거나 혹은 다른 명상호흡, 명상 이완 이런 거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0세 제가 권하고 싶은 건 50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분들은 반드시 수면호흡장애가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많기 때문이고요. 수면호흡장애가 있는데 무조건 수면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호흡장애 더 심해져요. 그래서 잠을 자긴 하는데 약 먹고 자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혹은 안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면호흡장애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취약할까요? 당연히 아까 제가 기도가 상기도가 근육으로 만들어진 원통형 그 길이거든요. 뚱뚱해서 이렇게 눌리면 잘 때 혹은 나이가 많으면 남성이 확실히 여성보다 30대부터 많아요. 그리고 담배 피웠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염증이 만성으로 깔리니까 저항성이 증가해서 코 많이 골거든요. 그래서 무호흡도 쉽고 또 술 먹은 사람들. 젊었을 때 술 먹은 사람들은 술이 쌓여서 뇌의 호흡 조절 중추를 망가뜨려서요. 나중에 젊었을 때 술 많이 먹었던 남자분들이 50대 이후에 불면이나 다른 증상으로 왔을 때 수면호흡장애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으로 굵은 목, 작은 턱, 큰 혀 이런 것들이 잘 눌리기 쉬울 거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폐경기 이후 여성. 네,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아마 이게 수면호흡장애를 좀 예방했던 것 같아요. 폐경 전에는. 그런데 폐경 이후에는 이렇게 빼짝 말고 작고 이전에 우리 생각에 수면호흡장애 이렇게 뚱뚱하고 막 이런 남자분들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빼짝 마르고 작은 할머니가 오셔서 잠을 못 자는데 수면 검사해보면 수면호흡장애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뭐 인지행동 치료나 수면제를 주기보다 양압기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야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폐경기 이후에 불면증 환자들한테서는 수면호흡장애를 반드시 수면의 질 평가로 넣어야 된다. 얘기하고 싶고 술 주량과 수면호흡장애와의 매우 높은 연관성을 저희가 연구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0대 이후에요. 40대 이후에 주간 피로감이 너무 심해요. 식곤증 너무 힘들어요. 상쾌하지 않은 잠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호흡 장애입니다. 동반되는 질환, 증상, 뇌에 의해서 뇌 기능을 망가뜨려서 졸음증이 오고요. 집중력, 기억력 저하 오고 치매 위험성이 증가하고 뇌졸중도 증가하고요. 심장 혈관 쪽으로는 혈압도 높이고 협심증, 심근경색의 위험성도 증가시키고 심장을 부전시키고 부정맥이 증가합니다. 치료,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모든 병의 근본 치료 원칙 금주와 금연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더불어서 체중 감량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까지 가지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50대 이상인 분들은 양압기라고 하는 상기도 양압기라는 이런 공기를 방 안의 공기를 압축시켜서 넣어서 아까 쪼그라들었던 상기도를 열어줌으로써 산소가 오도가도 하지 막혔던 것을 풀어주고 이로 인해 산소 떨어지는 걸 예방하고 뇌가 깨지 않게 해서 뇌 건강과 심장 혈관 건강을 지키는 양압기를 매일매일 사용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매일매일 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기도 양압기를 처음에는 잘 쓰시다가 장기적으로 썼을 때 막 절반 이상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요새는 2018년부터 보험급여가 돼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걸 매일 쓰는 거 너무 불편하고요. 뭐 귀찮고요. 뭐 관리도 해야 되고요. 싫어요. 라고 얘기해서 막 포기하고 뭐 수술하면 안 돼요. 혹은 뭐 옆에 마우스피스 끼는 것도 있다던데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 생존율을 보이세요? 10년의 생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양압기 쓴 그룹, 쓴 그룹. 생존율이 왜 떨어지냐면요. 신장혈관, 뇌혈관 질환 때문에 그래요. 이 코골이 수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구강내 장치는요. 모든 분들한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동의하시는 바. 굉장히 환자 선정을 잘해야 돼요. 상기도 연조직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 편도라든가 여기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우블라라고 하는 데인데요. 요거가 굉장히 길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확실히 숨 쉬는데 좀 도움이 방해가 될 것 같다는 분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하면은 수술을 해도 그 뒤가 막히는 상기도가 막히는 건 여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젊은 사람 중에서 아데노이드나 편도가 커져 있거나 이 소프트 티슈 연조직이 늘어져 있는 분들한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수면호흡장애 환자가 다 수술해서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구강내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편한 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모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끄럽지 않고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하악을 앞으로 좀 이렇게 당긴
이렇게 상태로 고정시키는 거라서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턱관절이 좀 아플 수도 있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치열이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선택적으로 쓰면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3번과 4번은요. 그냥 본인이 환자가 선택하는 게 2번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전문가랑 상의해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시간과 질만 만족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대 근무를 예를 들게요. 내가 수면 시간도 길고 수면의 질도 좋은 것 같지만 내 수면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교대 근무다 라고 하면은 수면의 질을 절대 좋게 느낄 수가 없어요. 숙면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가 아니더라도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쾌면과 숙면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또 아침형과 저녁형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근데 비교적 아침형이신 분들은 태생적으로 좀 규칙적으로 자고자 하는 습관이 좀 강해요. 근데 저녁형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그래서 수면 시간대가 불규칙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녁형일수록 수면의 질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숙면을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자고 깨고 우리 몸 전체, 우리 신체에는요. 위장, 뭐 스킨, 여기 피부, 뭐 간 다 시계가 들어있어요. 각각 시계. 각각의 시계가 들어있고요. 각자 자기의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 규칙적일 때 가장 그 조직의 최고의 성과를 내요. 최고의 효율을 내요. 위장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소화 기능을 낼 수가 있고 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해독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체 시계의 규칙성이 있을 때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 각각 다 있는데 이거를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바로 뇌 안의 생체 시계예요. 뇌 안의 생체 시계. 그게 모든 거를 마스터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나의 그 뇌 안의 생체 시계를 가장 건강하고도 가장 좋은 성과, 효율성을 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큐가 바로 규칙적인 자고 깸이에요.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깨야 나의 생체시계 가장 건강해요. 중앙의 생체시계 가장 건강해야 내 각 몸의 모든 장기와 세포에 있는 시계가 정상적이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 후의 건강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취침 시간이 11시고 기상이 6시 이 시간이 아주 규칙적인 사람은요. 아침 6시에 혈압이 가장 올라가고요. 10시에 각성도가 제일 높고요. 오후 5시에 심혈관계 효율이 가장 높고요. 밤 9시에 잠을 자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각각 내 시간대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고 깨는 시간, 이 센트럴의 생체 시계가 이게 불규칙해서 센트럴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내가 언제 각성도가 높은지, 내가 언제 운동 능력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지, 언제 내가 자고자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지가 없어요. 언제 배고픈지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루 종일 멍하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불규칙한 생체 리듬이요. 단순히 그냥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근활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도미노식으로 모든 레벨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세포 내에 유전자 레벨에 암까지 가요.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요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자고 깨는 거 내 맘대로 해야지 라는 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쌓였을 때 신체 건강과 뇌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그거 외에도 감정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우울감이라든가 불안장애도 굉장히 촉발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숙면을 이루는 세 가지 조건, 수면 시간, 수면 질, 수면 시간대, 세 개 다 중요한데요. 그중 가장 근본을 따진다면 제가 맨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수면 시간대를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크면 가이드라인 빨리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잠을 잘 자고 싶어요. 나는 뇌가 건강하고요. 최상의 나의 퍼포먼스를 이루고 싶어요.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어요. 제일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규칙성이에요. 네, 나의 몸은, 나의 뇌는 규칙성을 가장 좋아해요. 네, 사람의 어떤 본성과 반대죠. 사람은 자유롭고 싶고요. 아무 때나 자고 싶어 하고요. 불규칙적으로 자고 싶어 하고요. 금요일날 좀 늦게 놀고 싶어 하고요. 근데 그게 별로 이게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비극이에요.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각성 주기 지키는 게 1번. 1번. 주중, 주말 이런 거 없어요. 뇌는 내가 오늘이 금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몰라요. 학기 중인지 방학인지 몰라요. 휴가인지 직장 다니는 중인지 몰라요. 늘 똑같이 시계처럼 산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낮 동안에 충분한 햇빛, 적절한 활동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건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가 뒤에 빛 조절 활동 내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세 번째, 운동해란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동은 언제 하건 상관 다 좋긴 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난데요. 내가 그날 밤에 숙면을 좀 취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퀴즈! 오전 6시에 뛰는 게 좋겠습니까? 오후 6시에 뛰는 게, 뛰거나 걷는 게 좋겠습니까? 예. 답은 오후 6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숙면을 위한 운동이에요. 이 시간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때라 오전 6시라도 하는 게 나아요. 예, 하는 게 난데 숙면을 위한 운동은 저녁 6시에 하는 게 그날 밤에 어떤 근육의 이완이라든가 혹은 멜라토닌 분비의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6시가 좀 낫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수면장애 환자한테 운동을 꼭 물어봐요. 운동하세요? 규칙적으로 하세요? 물어보는데 저 골프 쳐요. 저 등산 가요. 라고 얘기해요. 언제 하세요? 그러면 주말에 하죠. 그건 레저 활동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운동은 레저가 아니고요. 주중에 최소 3번 이상 같은 시간대에 시행하는 육체운동, 육체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걷는 것도 좋고 뛰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레귤러하게 하는 게 있는가 물어보는 게 운동이고요. 주말에 뭔가 왕창 하는 거, 그것은 레저 활동이라서 엄밀히 따지면 다른데요. 어쨌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빛 얘기해야 돼요. 아까 제가 빛 얘기 안 했어요. 빛이 되게 중요한데 빛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어서 밤에는 빛이 없어야 돼요. 즉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에 해가 지면은 불은 칠레의 불은 꺼야 되고요. 아침에 해가 뜨면 내가 실내에 있다면 빛을 밝게 해야 돼요. 즉 나의 빛 조절이 태양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죠? 네. 해가 떨어지면 방에 불을 켜죠. 환하게. 자기 직전까지. 예. 완전히 거꾸로 가면서 낮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병이 생깁니다. 불면이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 동안에 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사니까 도시에서는 밝은 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잘 때. 암막 커튼 치지 않고 빛이 많이 들어오면요. 유방암과 전립선암 위험성이 73%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텔레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불 켜놓고 자는 사람 되게 많고요. 예. 뇌를 교란시켜요. 멜라토닌 안 나오게 해요. 그래서 잠 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다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화장실 조명이 밝은 이런 노란색 혹은 하얀색 조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 야간에 멜라토닌이 높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 화장실 빛 때문에 확 떨어져요. 잠 못 자요. 갔다 오면 잠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프랑스에 그 학회 갔을 때 호텔에서요. 와, 여기는 선진적이에요. 빨간불이에요. 화장실이. 이건 굉장히 생체 리듬적인 여기거든요. 생체 리듬 친화적인 거예요. 붉은 어두운 적색 등을 해야 된다.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병이 있다거나 그런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야간에 잠을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붉은 어두운 적색 등으로 교체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은 복용 처방 없이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고요. 멜라토닌은 오늘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잠 못 자는 불면증 환자 별 효과 없어요. 예, 드셔보셔서 아시죠? 이 멜라토닌은요 시차 적응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시간 전에 스마트폰 끼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 되게 많죠. 예.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 나오고 블루라이트가 안 나오더라도 그 빛 자체가 뇌를 교란시키고 멜라토닌을 없애뜨려요. 그거는 그 뒤에 연구에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잠 못 자서 4시간씩 스마트폰 보시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데리고 와서 잠을 못 자서 보는 건지 보느라 못 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을 모시고 와서 저희가 암실에서 하룻밤 스마트폰을 뺐고요. 재우기 직전까지 멜라토닌 측정을 했고 재웠어요. 멜라토닌은 침으로 측정해요. 침을 이렇게 질겅질겅 솜을 씹어서 거기 침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측정하면 돼요. 이걸 1시간마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하룻밤은요. 원래 하던 대로 4시간씩 스마트폰 보세요. 그리고 4시간 만에 끄고 어두운 데서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나서 멜라토닌 분비하는 시간, 멜라토닌 양을 측정했더니 놀랍게도 멜라토닌 분비하는 시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잤을 때, 보면서 잤을 때 30분 이상 지연돼요. 이 30분을 굉장히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실제 느끼는 건 2시간 이상이에요. 잠들기 어려운 게. 혹은 선잠 자는 시간까지 합하면. 그 다음에 멜라토닌 농도도 50% 가까이 이상 떨어뜨려요. 즉 잠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예. 자기 전에 멜라토닌 스마트폰 보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근거예요. 잠의 질 떨어져요. 잠의 질 떨어집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빛 조절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빛은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타이밍. 나의 생체 시계를 깨우려면 아침에 빛이 왕창 들어가야 돼요. 내 눈을 통해서. 그래서 기상 직후에는 매우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뛰면요. 블럭돼요. 그래서 뛰지 말고 아침에는 가만히 앉아있는 걸 권해요. 특히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서는 이 노인분들을 밖에 아침 시간에 이렇게 갖다 모셔놓고 빛을 쪼이게 하는 것 자체로도 뇌를 깨우고요. 그날 밤에 잠을 좀 잘 자게 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빛 밝다고 선글라스 끼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안 돼요. 아침 시간에 선글라스 끼면 그날 밤 잠 못 자요. 선글라스는 끼지 않는다. 3번째, 낮에 사무실에서 일한다. 굉장히 밝은 조명. 지금 굉장히 밝거든요. 만룩스 이상인데 이렇게 밝게 낮 시간에 있고요. 점심시간에는 어둡게 해서 20분 정도의 낮잠을 자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예. 다음엔 해가 떨어졌어요. 일몰 후에는 조명을 150럭스 이하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저녁 식사하고 나서요. 자기 전까지 시간이 한 4시간 남잖아요. 그때 집에 불 다 꺼야 돼요. 거실 불 다 꺼야 돼요. 테레비를 볼 수는 있어요. 컴퓨터를 할 수도 있겠죠. 일을 해야 되니까. 천장불은 꺼야 돼요. 네. 조명이 150럭스면 어두컴컴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 전 2시간에 핸드폰 오프, 스마트폰 오프. 강력한 빛 제한을 해야 멜라토닌이 분비가 적절하게 되고 많은 양이 돼서 잠을 잘 잘 수 있다. 즉 빛은 아무 때나 쪼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노출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간별로 빛이 노출이 적절하고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잠을 잘 자게 하는 음식이 뭐예요? 없어요. 없고요. 제일 좋은 건 자기 전 3시간 동안의 금식 공복 상태입니다. 공복 상태예요. 물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물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화장실 간다고. 그리고 내가 불면이 있으면 카페인 함유 음료는 절대 먹으면 한 모금도 안 먹어보세요. 한 열흘만 해보세요. 잠 애기처럼 자요. 잠들기도 쉽고요. 들게요. 해보세요. 예. 하루 해보고 에이 효과 없어. 그러고 열흘 해보세요. 열흘. 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는 뭐 따뜻한 우유, 뭐 바나나 섭취, 뭐 트리토판 뭐 이런 거 별 도움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안 드시는 게 맞고요. 자기 전에는 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잠을 얕게 하고 렘수면 억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속는데요. 나중에는 오히려 술 때문에 잠을 더 못 자서 약과 술에 막 같이 의존하는 생활이 돼요. 처음부터 입에도 내면 안 됩니다. 낮잠 권고해요. 기상 8시간 후, 취침 8시간 전에 20분 낮잠을 자면요. 심장 건강을 도와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올바른 수면 자세가 무엇일까요? 네,
하늘 보고 자는 거예요. 옆으로 자야만 잠이 와요. 그러면 코나 수면호흡장애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하늘 보고 자면은 숨 막히거든요. 왠지 모르게. 숨 막히는 건 모르더라도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스테이지 1 수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옆으로 자죠. 옆으로 자는 걸 권고하던 때도 있었어요. 호흡장애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재웠더니요. 근골격계 이상이 와요. 그래서 이 호흡장애를 고치면서 바로 하늘 보고 자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결론 내린 상태고요. 제일 최악이 엎드려 자는 거예요. 엎드려 자는 거는 목이 다 나빠요. 목 디스크도 생기고 허리에도 안 좋고 호흡에도 나쁩니다. 그거는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고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골이 방지 도구라고 불면증 치료 건강식품이 시중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임상시험을 엄격하게 거쳐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사용자들의 경험인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인 거예요. 이것도 의료 장비가 아니라 그냥 웰니스 제품인 거거든요. 저는 이거 믿지 않아요. 권하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쾌명 가이드라인 있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 빛 제한, 운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데 왜 그런 것들은 외면하고요. 하기 쉬운 거. 이거만 먹으면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 잠을 잘 잘 거야. 내가 이것만 코에 끼우고 자면 수면호흡장애 같은 건 없어. 내가 술을 먹고 자건 약을 먹고 자건 상관없을 거야. 라고 하는 되게 뭐랄까 인간 본성이기도 해요. 아니한 생각 때문에 이런 시장이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안타깝고요. 효과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비싸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선별해야 되고 상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나의 건강한 수면 습관 위해서 가장 제가 실질적으로 권고하는 거는 모니터링 하는 게 좋고요. 요즘 스마트워치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수면 시간 잘 맞춰요. 그래서 이거를 주중주말 내가 체크하면서 내가 몇 시간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게 아닌가, 다른 내가 여기 스텝스가 움직임도 나오잖아요. 활동량이 내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거는요. 일반적인 수면장애 조금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팁이었고요. 이거는 정말 환자들 있잖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 있고 클리닉에 오시는데요. 불면증 환자를 위한 수면 규칙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규칙적인 생활이 되게 중요해요. 이분들이 의외로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요. 잠이 안 오니까요. 잠자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먼저 취침 시간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 한 뒤로. 내가 원래 11시 자는 사람이었는데 불면증이 생긴 다음에 9시에 가서 누워요. 그러면 더 잠을 잘 자지 않을까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일찍 자면 더 잠 안 와요. 더 늦게 자야 돼요. 원래 시간대보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취침 시간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로 결정을 했으면 의료진과 상의했고 결정했으면 그냥 약 먹는 시간도 미리 정하고요. 그냥 갈등하지 말고 드세요. 약 먹을까 말까 걱정하고 그냥 처방해 준 거를 2개 주면 하나 빼고 먹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뭔지도 모르고 막 빼고 먹고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지 마시고요. 취침 시간 정하고요. 약 먹는 시간 정하고요. 결정했으면 갈등 없이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수면 시간은 내가 평소 하던 수면 시간의 70%, 80%로 제한하세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60% 이하로 막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너무 힘드니까 우선은 75%, 80%까지 제한해 봅시다. 자는 시간 줄이는 거예요. 못 자니까 줄이는 거예요. 더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딱 시간을 정하면요. 그 안에서 내가 3시간밖에 못 자건 2시간밖에 못 자건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원래 일어나기로 한 시간에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는 시간 말고도 식사 시간, 운동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그거를 반드시 지키세요. 네. 이 생활을 어느 정도 한 2주, 한 달 하다 보면요. 이게 몸에 익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생체 시계가 세팅이 돼요. 네. 이거 한번 해보시길 정말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아서 잠 못 자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아까 취침 시간 정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2시간 전부터 빛 제한 시간을 가져요. 핸드폰도 끄고 텔레비도 웬만하면 끄고요. 굉장히 빨간빛 소등만 딱 켜놓고 나만의 루틴, 잠을 자기 위한 루틴을 갖기를 권고하는데 나의 심신을 이완시킬 수 있고 아 내가 지금 잘 시간이라는 거를 나한테 뇌를 이렇게 단련시킬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명상일 수도 있고요. 이완일 수도 있고요. 독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음악 감상일 수도 있고 또는 걱정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 노트를 좀 쓰세요. 내가 지금 뭘 걱정하는가 1번, 2번, 3번 객관적으로 쓰세요. 그거를 이 2시간 동안에 나중에 보면요. 그리고 내 걱정 다 여기다 쏟아냈어. 나 걱정 없어. 걱정 없어. 난 이제 가서 자면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가 자자. 이런 루틴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해보시고요. 스트레칭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를 2시간 정도 갖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편하고 이완된 상태로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이 아니어서 질문을 실시간 받을 수는 없는데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받게 되면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수면장애 겪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